1992년 6월 16일 아침,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단독주택에서 28살 며느리 윤지혜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남편이 잠에서 깼을 때 옆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부엌에도 거실에도 화장실에도 아내는 없었죠. 옷장을 열어보니 옷 몇 벌이 사라져 있었고요. 화장대 서랍에 있던 도장과 통장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책상 위에는 파란색 일기장 하나만 펼쳐져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 6월 14일자였습니다. 남편의 여자를 봤다.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다. 어머니는 참으라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더는 못 참겠다. 일기는 거기서 끝이었어요. 남편은 황급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1992년 6월 16일 오전 11시 강남경찰서에 실종 신고가 접수됐죠. 경찰이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침착했어요. 며느리가 남편 외도 때문에 충격받아서 집을 나간 것 같습니다. 며칠 있으면 돌아올 거예요. 은행 기록을 확인해 보니 6월 15일 오후 3시경 지혜 명의 통장에서 50만 원이 인출돼 있었습니다. 경찰은 가출로 결론 내렸어요. 하지만 지혜 친정 부모는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은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말 한마디 없이 집을 나갈 아이가 아니에요. 그리고 집을 나왔다면 우리한테 왔겠죠. 친정 아버지는 매일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친정 어머니는 전국을 뒤지며 딸을 찾았죠. 하지만 지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댁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며느리한테 다른 남자가 있었대요. 남편 외도를 핑계로 만나던 남자랑 도망간 거 아니에요? 친정 부모는 분노했습니다. 우리 딸을 왜 이렇게 매장하려 하십니까? 하지만 소문은 이미 동네 전체에 퍼진 뒤였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어요. 5년, 10년이 흘렀죠. 지혜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6년 후 재혼했어요. 실종 선고를 받아서 법적으로 지혜는 죽은 사람이 됐거든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 집에 살았습니다. 친정 부모만이 매년 딸 생일이면 상을 차렸어요.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14년이 흘렀습니다. 2006년 봄 강남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어요. 68살 여성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기요, 14년 전 윤지혜 씨 실종 사건 아시죠? 제가 그때 그 집에서 일했던 가사도우미인데요. 담당 형사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하실이요. 지하실 벽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형사는 14년 전 사건 기록을 꺼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파일이었죠. 왜 지금 다시 신고하시는 겁니까? 제가 폐암 말기래요. 죽기 전에 이제라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법원에서 수색 영장이 발부됐어요. 2006년 5월 15일 경찰과 감식반은 그 집 지하실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 박영숙은 태연했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벽 뜯어봐야 아무것도 안 나올 테니까요. 감식반은 보일러실 벽면을 살폈습니다. 석고가 두껍게 발라져 있었어요.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석고 아래에서 시멘트 벽이 나왔습니다. 전기 드릴로 시멘트를 뚫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벽에 구멍이 뚫렸어요.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구멍 너머로 좁은 공간이 보였어요. 그리고 거기 어둠 속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감식반 직원이 숨을 죽였어요. 뭔가 있습니다. 구멍을 더 넓혔습니다. 그리고 드러난 것은 14년 동안 윤지혜는 단 한 번도 그 집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벽 속에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 박영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그날 그녀는 긴급 체포됐습니다. 과연 14년 전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서울대 출신의 촉망받던 젊은 여성이 벽 속에서 발견됐을까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왜 14년 동안 침묵했을까요? 일기장에 단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참으라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더는 못 참겠다. 이 한 줄이 의미하는 건 무엇일까요? 공소시효는 2007년 6월이면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어요. 과연 정의는 실현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지 댓글에 꼭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1992년 6월 16일 오후 강남경찰서 형사과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담당 형사 박철수는 45살의 베테랑이었어요. 28살 젊은 여자가 말 한마디 없이 사라졌다. 이건 가출이 아니야. 하지만 문제는 단서가 없다는 거였어요. 지문 채취를 해봐도 집 안은 온통 가족들 지문뿐이었고요. 강제로 끌려간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박 형사는 남편을 다시 불러 조사했어요. 남편 이민호는 31살로 대기업 과장이었습니다. 부인이 사라지기 전날 밤 정말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저녁 먹고 각자 하던 일 하다가 잤어요. 왜도 사실을 아내가 알았다고 했죠? 민호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어요. 네,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아내와 대화를 안 했다?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어요. 다음은 시어머니 차례였습니다. 박영숙은 55살로 단아한 인상의 여성이었어요. 며느리가 사라진 날 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영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저녁 먹고 각자 할 일 하다가 잤어요. 며느리분이 요즘 어떤 상태였습니까? 많이 힘들어했죠. 아들 외도 때문에요. 며칠 전에 저한테 와서 울더라고요.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참으라고 했습니다. 이혼까지 생각하지 말라고요. 경찰은 발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집 주변 상가를 하나하나 돌았어요. 지혜 사진을 들이밀며 물었지만 목격자는 없었습니다. 택시 회사에도 연락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날 밤에 손님 몇 명 태웠는지 어떻게 기억해요? 은행으로 갔습니다. 지혜 명의로 10만 원이 인출된 은행 지점이었죠. 6월 15일 오후 3시경에 이 통장으로 10만 원 찾아간 사람 기억나십니까?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일일이 기억할 수가 없어요. 본인이 직접 온 건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도장 찍고 통장 가져오면 본인으로 간주하죠. 누군가 지혜의 도장과 통장을 가지고 와서 돈을 찾아갔을 수도 있다는 얘기였죠. 지혜의 친구들을 만났어요. 대학 동기들은 한결같이 말했습니다. 지혜는 절대 그냥 사라질 애가 아니다. 지혜가 사흘 전에 전화했어요. 남편이 바람 피운다고 하더니 시어머니가 참으래. 나 어떡하지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당당하게 맞서라고 했죠. 그랬더니 나도 그래야 할 것 같아 라고 하더라고요. 박 형사는 다시 시댁으로 갔어요. 집 안을 더 꼼꼼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형사는 집 안 구석구석을 살폈어요. 거실, 부엌, 화장실, 심지어 지하실까지 내려가 봤습니다. 지하실은 넓었어요. 보일러실과 창고로 쓰이는 공간이었죠. 한쪽 벽면엔 공구들이 걸려 있었고 다른 쪽엔 잡동사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여기는 언제 공사했습니까? 영숙이 대답했어요. 한 달 전쯤이요. 보일러가 고장나서 새 걸로 바꿨습니다. 그때 벽도 다시 발랐습니까? 네, 공사하면서 벽이 좀 상해서 석고로 다시 발랐어요. 박 형사는 벽을 두드려 봤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건 없어 보였죠. 경찰서로 돌아가서 그 업체에 전화했습니다. 대치동 박영숙 씨 댁 공사하신 거 맞죠? 네, 맞습니다. 보일러 교체했어요. 벽도 다시 발랐습니까? 벽이요? 아니요. 저희는 보일러만 교체했어요. 박 형사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하죠. 저희는 설비 전문이지 인테리어 업체가 아니거든요. 시어머니는 공사업체가 벽을 발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업체는 보일러만 교체했다고 하죠.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박 형사는 다시 시댁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영숙만 따로 만났어요. 보일러 업체에서는 벽을 안 발랐다고 하던데요. 영숙은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금방 태연해졌죠.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착각한 모양이네요. 그럼 누가 벽을 발랐습니까? 글쎄요. 제가 직접 했나 봐요. 벽이 지저분해서 섞고 좀 발랐던 것 같은데. 직접 하셨다고요? 네. 저 그런 거 좀 해요.
집 손볼 거 있으면 직접 하는 편이거든요. 박 형사는 더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동료 형사와 상의했어요. 지하실 벽을 한번 뜯어볼까요? 영장 나올까요? 증거도 없는데. 그냥 벽 다시 발랐다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결국 지하실 수색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한편 시댁 쪽에서는 슬슬 다른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윤지혜 씨, 원래 남자 관계가 복잡했대요. 남편 바람 피운 거 핑계 삼아서 자기도 만나던 남자랑 도망간 거 아니겠어요? 이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지혜 친정에서는 이 소문을 듣고 분노했어요. 지혜 아버지는 직접 시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리 딸을 이렇게 매장하려고 작정했습니까? 영숙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증거라도 있습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걸 제가 어떻게 막아요? 친정에서는 자체적으로 수소문을 시작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경찰 수사도 점점 흐지부지 됐어요. 실종 2달이 지나면서 다른 사건들이 밀려왔거든요. 1992년 8월이 됐어요. 지혜의 어머니는 매일 경찰서를 찾아가 애원했습니다. 제발 우리 딸 좀 찾아주세요. 박 형사는 미안한 마음뿐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제보가 들어왔어요. 시댁에서 일했던 가사도우미가 경찰서에 찾아온 겁니다. 박순자였어요. 52살의 아주머니였죠. 저기요, 제가 박영숙 씨 댁에서 일했던 사람인데요. 뭔가 이상한 걸 봤어요. 박 형사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뭘 보셨는데요? 6월 중순쯤이었어요. 사모님이 지하실엔 내려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공사 중이라고요. 그 다음엔요? 일주일쯤 뒤에 다시 갔어요. 지하실에 내려갔는데 보일러실 벽이 새로 발라져 있었어요. 석고를 새로 바른 것 같았는데 좀 울퉁불퉁했어요. 전문가가 바른 것 같지 않았거든요. 사모님한테 물어봤습니까? 네. 누가 벽을 발랐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공사업체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상한 겁니까?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가 보일러 업체 사람들 보거든요. 그 사람들은 보일러만 고치고 갔어요. 박 형사는 다시 시댁으로 갔습니다. 가사도우미 박순자 씨가 증언했습니다. 며느리 실종 직후에 지하실 벽을 새로 발랐다고요. 영숙은 여전히 태연했어요.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벽 바르는 게 범죄입니까? 혹시 그 벽 뒤에 뭐가 있는 건 아닙니까? 영숙은 코웃음 쳤어요. 무슨 소설 같은 소리를 하십니까? 뜯어보시려면 영장 가져오세요. 박 형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수사는 그대로 멈췄어요. 1992년이 저물어 갔습니다. 지혜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3년이 지나갔습니다. 지혜 부모는 점점 늙어갔습니다. 그들은 매년 지혜 생일이면 작은 상을 차렸어요. 딸이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믿으면서요. 하지만 지혜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1998년이 됐습니다. 실종된 지 6년이 흘렀죠. 민호가 재혼을 한 겁니다. 26살의 회사 후배였어요. 실종 선고를 받아서 재혼했습니다. 친정 부모는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어요. 딸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재혼을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지혜는 법적으로 죽은 사람이 됐어요. 2000년이 됐어요. 새 천년이 밝았죠. 2002년, 2003년, 2004년이 지나갔습니다. 2005년이 됐습니다. 실종된 지 13년째였죠. 지혜 부모는 이제 70대가 됐어요. 하지만 딸만큼은 또렷이 기억했습니다. 한편 시댁은 여전히 그 집에 살고 있었어요. 영숙은 이제 68살이 됐습니다. 그 집 지하실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13년 전 새로 발라진 벽도 그대로였어요. 가사도우미 박순자도 그 집을 떠난 지 오래였어요. 그녀는 1993년에 그만뒀거든요. 그 후로 순자는 다른 집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 벽 생각이 났어요. 2005년 겨울, 순자는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결과가 좋지 않았죠. 정밀 검사를 해보니 폐암이었어요. 이미 3기까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보니 후회되는 게 많았어요. 그중 하나가 13년 전 그 벽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경찰한테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2006년이 밝았어요. 순자는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효과가 미미했어요. 의사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순자는 결심했어요. 죽기 전에 양심의 짐을 덜어야겠다. 2006년 4월, 순자는 강남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13년 만이었어요. 1992년, 그녀는 그렇게 세상에서 지워졌습니다. 시댁의 완벽한 각본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말 그녀가 떠난 걸까요? 그런데 14년 후, 단 한 사람이 침묵을 깨기로 결심합니다. 양심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 한 여인이 경찰서 문을 두드리는데요. 과연 그 벽 뒤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됩니다. 2006년 4월 24일 오전 10시, 강남경찰서 민원실 문이 열렸습니다. 68살의 박순자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밀고 들어왔어요. 저기요, 형사과 맞나요? 무슨 일이십니까? 14년 전 사건에 대해 제보하려고요. 1992년에 실종된 윤지혜 씨 사건이요. 잠시 후 김동욱 형사가 내려왔어요. 38살이었습니다. 1992년 실종 사건이라고 하셨죠? 순자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자신이 그 집 가사도우미였던 것, 지하실 벽이 새로 발라진 것, 당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흐지부지됐던 것까지. 그래서 지금은 왜 오셨습니까? 순자는 눈시울을 붉혔어요. 제가 얼마 못 산답니다. 폐암 말기래요. 죽기 전에 이걸 말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서요. 벽 뒤에 뭔가 있다고 확신하십니까? 확신은 못해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며느리가 사라진 바로 직후에 벽을 새로 발랐다는 게요. 김 형사는 옛날 사건 기록을 뒤졌어요. 1992년 윤지의 실종 사건 파일이 나왔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당시 수사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박순자의 진술도 있었고 지하실 벽에 대한 의심도 기록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증거 불충분이었어요. 김 형사는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14년 전 실종 사건인데 재수사할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소시효는 얼마나 남았나? 살인죄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2007년 6월이면 시효 만료되니까 지금 1년 2개월 남았습니다. 그럼 서둘러야겠네. 일단 현장 가서 확인부터 해봐. 김 형사는 다음 날 시댁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68살의 박영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강남경찰서 형사 김동욱입니다. 1992년 며느리 실종 건으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14년이나 지난 일을 왜 지금 다시 들춰내십니까? 새로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영숙은 마지못해 문을 열어줬어요. 1992년 6월 며느리 실종 직후에 지하실 벽을 다시 발랐다고 들었는데요. 그게 뭐 어쨌다는 겁니까? 당시 왜 벽을 다시 발랐습니까? 지저분해서요. 보일러 공사하면서 벽이 좀 더러워졌거든요. 보일러 업체는 벽을 안 건드렸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바른 거잖아요. 지하실 좀 봐도 될까요? 영장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만. 그럼 안 돼요. 영장 없이는 못 들어갑니다. 김 형사는 법원에 수색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난색을 표했어요. 14년 전 사건이고 증거라고는 가사도우미 진술뿐이잖아요. 하지만 충분히 의심스러운 정황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증거를 가져오세요. 김 형사는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먼저 당시 보일러 공사 업체를 찾았어요. 1992년 박영숙 씨 댁 공사 기록 남아 있습니까? 업체 사장은 오래된 장부를 뒤적였어요. 있네요. 1992년 5월 23일 보일러 교체 공사. 벽 공사도 했습니까? 아니요. 저희는 보일러만 교체했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당시 작업자도 기억나요. 이 진술을 확보한 김 형사는 다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보일러 업체는 벽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명확히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은 공사 업체가 했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판사는 고민하다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제한적으로 지하실 벽면만 수색하세요. 2006년 5월 15일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김 형사와 감식반 직원 5명이 시댁으로 향했어요. 영숙은 영장을 보고도 태연했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벽 뜯어봐야 아무것도 안 나올 테니까요. 감식반은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보일러실 벽면을 살폈습니다. 벽은 두껍게 석고가 발라져 있었어요. 여기부터 시작합니다. 감식반은 조심스럽게 석고를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벽 뒤에 무엇이 숨어 있을까? 석고를 벗겨내는 작업은 오래 걸렸어요. 14년 동안 굳어버린 석고는 단단했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석고 아래에서 시멘트 벽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시멘트도 비교적 최근에 바른 것처럼 보였거든요. 이 시멘트 집 지은 지 얼마나 됐습니까? 20년도 더 됐습니다. 1980년에 지었어요. 그런데 이 시멘트는 20년 된 것 같지 않은데요.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감식반은 시멘트도 조심스럽게 걷어냈어요. 전기 드릴을 사용해서 천천히 뚫어나갔습니다. 오후 2시쯤 시멘트 벽에 구멍이 뚫렸어요. 그 순간 이상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뭔가 있습니다. 감식반 직원이 손전등을 비췄어요. 구멍 너머로 좁은 공간이 보였습니다. 구멍을 더 넓혔어요. 거기 어둠 속에 무언가가 있었어요. 사람 모양이었습니다. 김 형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조심해서 더 넓혀보세요. 벽을 더 허물었습니다. 드러난 것은 미라화된 여성의 시신이었어요. 옷은 남아 있었습니다. 꽃무늬 원피스였죠. 머리에는 플라스틱 머리띠가 걸려 있었고요. 밀폐된 공간이었던 덕분에 부패가 아닌 미라화가 진행됐습니다. 김 형사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사체 발견했습니다. 여성으로 추정됩니다. 영숙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박영숙 씨, 이게 뭡니까?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일단 동행하시죠. 영숙은 그날 긴급 체포됐습니다. 사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옮겨졌어요. 먼저 의류를 확인했어요. 꽃무늬 원피스는 1990년대 초반 유행했던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DNA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지혜 친정 부모에게 연락이 갔어요. 지혜의 어머니는 전화를 받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딸을 찾았나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DNA 대조 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사흘 후 결과가 나왔어요. 일치율 99.97%. 윤지혜가 맞았습니다. 친정 부모는 경찰서로 달려왔어요. 지혜의 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우리 딸 14년 동안 거기 있었구나. 지혜의 아버지는 주먹으로 벽을 쳤어요. 딸이 바로 거기 있었다니. 영숙은 유치장에 수감됐어요. 1차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박영숙 씨, 벽 속에서 며느리 시신이 나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영숙은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모릅니다. 뭘 모른다는 겁니까? 누가 그렇게 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조사는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아들 민호도 소환됐어요. 그는 이제 45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체포됐다는 거 아시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가 그럴 리 없어요. 1992년 6월 15일 밤 어디 계셨습니까? 집에 있었어요. 서재에서 일하다가 늦게 잤어요. 부인이 사라진 걸 언제 알았습니까? 다음 날 아침이요. 밤에 이상한 소리 못 들으셨습니까? 아무것도 못 들었어요. 김 형사는 민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진심으로 모르는 것 같았어요. 국과수에서는 사체 부검을 진행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이 밝혀졌어요. 후두부 둔기 타격에 의한 뇌출혈이었습니다. 후두부에 명확한 골절이 있습니다. 강한 충격을 받은 거죠. 낙상 가능성은요? 각도를 봐서는 낙상이 아닙니다. 위에서 아래로 내리친 흔적이에요. 살인이라는 얘기군요. 네, 타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김 형사는 다시 영숙을 조사했습니다. 며느리는 후두부를 맞아서 죽었습니다. 댁이 때렸습니까?
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그럼 누가 때렸습니까? 모릅니다. 김 형사는 다른 증거를 찾기로 했습니다. 현장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죠. 지하실로 다시 내려갔어요. 벽이 허물어진 자리를 자세히 살폈습니다. 바닥을 살폈습니다. 루미놀 시약을 뿌려봤어요. 푸른 빛이 반응했습니다. 혈흔이었어요. 여기서 살해당한 게 맞습니다. 감식반은 주변을 더 살폈어요. 공구함 안에서 오래된 망치 한 자루가 나왔어요. 손잡이 부분에 루미놀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흉기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망치는 증거물로 압수됐어요. 김 형사는 이 증거들을 가지고 다시 영숙을 압박했습니다. 지하실 바닥에서 혈흔이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지하실에서 살해당했어요. 영숙의 얼굴이 조금 굳어졌어요. 망치에서도 혈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게 흉기입니다. 영숙은 눈을 감았어요.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됐습니다. 영숙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며느리가 지하실에서 넘어졌어요. 넘어졌다고요? 네.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서 넘어진 거예요. 거짓말 마세요. 부검 결과 타격 흔적이 명확합니다. 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는 때리지 않았어요. 넘어졌으면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당황해서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벽 속에 숨겼다는 겁니까?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조사는 계속됐지만 영숙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14년 만에 벽 속에서 나온 며느리. 시어머니는 실수였다고 주장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지하실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증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 사건의 진실을 완전히 뒤집게 되는데요. 2006년 6월 검찰이 수사에 개입했습니다. 담당 검사는 이정민이었어요. 39살의 여성 검사였죠. 증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계획 살인을 부인하고 있어요. 일기장을 다시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경찰은 1992년 증거보관소에서 지혜의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이 검사는 일기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대부분은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결혼 초기엔 행복한 내용이 많았죠. 하지만 몇 달 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남편이 요즘 늦게 들어온다. 어젯밤에도 새벽에 들어왔다. 술 냄새가 났다. 그리고 6월 들어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6월 5일 남편을 미행했다. 강남역 근처 호텔 앞에서 여자를 만났다. 키스하는 걸 봤다. 너무 충격이다. 6월 7일 밤새 울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6월 13일 시어머니께 말씀드렸다. 남편 외도 사실을 알고 있다고. 어머니는 참으라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참을 수 없다. 6월 14일 시어머니께 다시 말씀드렸다. 이혼하겠다고. 어머니 얼굴이 굳어졌다. 우리 집안 망신시킬 셈이냐고 하셨다. 나는 제 인생이 더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일기는 거기서 끝이었어요. 이 검사는 이 대목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며느리가 이혼하겠다고 선언한 다음 날 사라졌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동기가 명확합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이혼을 막으려고 한 겁니다. 일기장을 보여주면서 다시 압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검사는 다시 영숙을 조사했습니다. 박영숙 씨, 며느리 일기장 읽어보셨죠? 실종 직후에 봤습니다. 6월 14일자에는 이혼하겠다고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화가 났죠? 아니에요. 거짓말 마세요. 일기에 어머니가 화를 내셨다고 나와 있어요. 영숙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화가 났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럼 뭐 하려고 했습니까? 설득하려고 했어요. 이혼하지 말라고요. 지하실에서요? 며느리를 지하실로 불렀어요. 조용히 얘기하려고요. 그래서요? 며느리가 막무가내였어요. 무조건 이혼하겠다고. 그래서 때렸습니까? 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때렸어요. 며칠 후 국과수에서 추가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망치에서 검출된 혈흔을 DNA 분석한 결과 지혜의 혈액과 일치했어요.
이제 확실합니다. 이 망치가 흉기예요. 이 증거를 들고 이 검사는 다시 영숙을 압박했습니다. 망치에서 며느리 혈액이 나왔어요. 이걸로 때린 거 맞죠? 영숙은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영숙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며느리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요. 무조건 이혼하겠다고. 며느리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당황했어요. 그래서 막았습니까? 옆에 공구함이 있었어요. 거기서 망치를 집었어요. 겁을 주려고요. 그래서 때렸습니까? 영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손이 나갔어요. 며느리가 쓰러졌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며느리를 흔들었죠. 그런데 대답이 없었어요. 죽은 걸 확인했습니까? 내 숨을 안 쉬더라고요. 그래서 숨겼습니까? 경찰에 신고하면 저도 끝이고 아들도 끝이에요. 그래서 벽 뒤에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에 며느리를 넣고 시멘트를 발랐어요. 밤새 혼자 했어요. 통장에서 돈 인출한 건 누가 했습니까? 제가 했어요. 며느리가 도망간 것처럼 보이려고요. 옷도 가져간 것처럼 꾸몄습니까? 네. 며느리 옷 몇 벌 태워버렸어요. 이 검사는 영숙을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2006년 7월 재판이 시작됐어요. 2006년 7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2부 법정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에는 50대 중반의 판사 3명이 앉았어요. 검사석에는 이정민 검사가, 피고인석에는 박영숙이 앉았습니다. 방청석에는 지혜 친정 부모가 앉아 있었어요. 피고인 박영숙에 대한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검사, 공소사실을 낭독하십시오. 이 검사가 일어섰습니다. 피고인 박영숙은 1992년 6월 15일 밤 10시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자택 지하실에서 며느리 윤지혜를 망치로 후두부를 가격하여 살해하고 시신을 지하실 벽 속에 은닉한 후 시멘트와 석고로 발라 14년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지혜 어머니가 흐느끼는 소리였죠. 피고인, 공소사실을 인정합니까? 영숙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일부만 인정합니다. 어느 부분을 부인합니까? 살해 의도는 없었습니다. 우발적인 사고였어요.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호인, 의견 있습니까? 영숙의 변호인이 일어섰어요. 피고인은 며느리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입니다. 계획적 살인이 아닙니다. 검사, 입증하십시오. 이 검사는 준비한 서류를 꺼냈어요. 먼저 피해자 윤지혜의 일기장을 제출합니다. 일기장이 증거물로 제출됐습니다. 검사는 핵심 부분을 낭독했어요. 1992년 6월 14일자입니다. 시어머니께 다시 말씀드렸다. 이혼하겠다고. 어머니, 얼굴이 굳어졌다. 우리 집안 망신시킬 셈이냐고 하셨다. 피해자는 이혼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피고인은 이에 격분했습니다. 그 다음 날 피해자가 살해됐습니다.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변호인이 반박했어요. 며느리와 대화하다가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입니다. 계획성이 없다고요? 이 검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피고인은 살해 직후 완벽하게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시신을 벽 속에 숨기고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가출로 위장했으며 며느리 옷을 태워 없앴습니다. 이것이 우발적 행동입니까?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더욱이 피고인은 며느리에 대한 악의적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내연남과 도망갔다는 거짓 소문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켰죠. 영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사실입니까? 소문은 제가 퍼뜨린 게 아닙니다. 하지만 피고인 지인들을 통해 소문이 퍼진 거 아닙니까? 영숙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 검사는 다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감정서입니다. 피해자는 후두부를 망치로 가격당해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타격 각도를 분석한 결과 위에서 아래로 강하게 내리친 것으로 확인됩니다. 낙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변호인이 이의를 제기했어요.
피고인이 며느리와 몸싸움을 하다가 실수로 망치를 휘두른 것일 수 있습니다. 실수로요? 후두부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재판장이 영숙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당시 상황을 설명하십시오. 영숙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며느리를 지하실로 불렀어요. 조용히 대화하려고요. 며느리에게 이혼하지 말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요? 며느리가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당황했어요. 옆에 공구함이 있었어요. 저는 망치를 집었습니다. 왜 망치를 집었습니까? 겁을 주려고요. 그래서 후두부를 때렸습니까? 저도 모르게 손이 나갔어요. 며느리가 쓰러졌고 저는 너무 놀랐어요. 죽은 걸 확인했습니까? 내 숨을 안 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경찰에 신고하면 저도 끝이고 아들도 끝이에요. 그래서 숨기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숨겼습니까? 벽 뒤에 공간이 있었어요. 거기에 며느리를 넣고 시멘트를 발랐어요. 밤새 혼자 작업했습니다.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통장에서 돈을 인출한 것도 피고인입니까? 네. 며느리가 가출한 것처럼 꾸미려고요. 며느리 옷도 처리했습니까? 네. 몇 벌 태워버렸어요. 재판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진행하십시오. 이 검사는 다음 증인을 신청했어요. 가사도우미 박순자 씨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잠시 후 순자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폐암 투병 중이라 몸이 많이 야윈 상태였어요. 증인, 1992년 당시를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무엇을 봤습니까? 지하실 벽이 새로 발라져 있었어요. 서투르게요. 마치 급하게 바른 것 같았습니다. 피고인한테 물어봤습니까? 네, 공사업체가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업체는 안 했다고 했죠? 네, 저도 업체 사람들 봤거든요. 그 사람들은 보일러만 고쳤어요. 증인은 왜 14년 만에 신고했습니까? 순자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제가 폐암 말기래요. 죽기 전에 양심의 짐을 덜고 싶었어요. 이 검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했어요. 증인, 벽 뒤에 뭐가 있다고 확신했습니까? 확신은 못했어요. 하지만 의심스러웠습니다. 증인 신문이 끝났습니다. 다음 증인은 국과수 법의학자였어요. 50대 초반의 전문가였죠. 증인, 부검 결과를 설명해 주십시오. 피해자는 후두부에 가로 5cm, 세로 3cm 크기의 골절상이 있었습니다. 둔기에 의한 타격으로 발생한 상처입니다. 낙상 가능성은요? 배제됩니다. 타격 각도가 위에서 아래로 약 60도 각도입니다. 그럼 누군가 내리쳤다는 얘기군요? 네, 상당한 힘으로 내리친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했어요. 그럼 실수로 휘두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각도와 위치를 보면 실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증인 신문이 끝나고 피해자 가족의 의견 진술 시간이 주어졌어요. 지의 아버지가 증언석에 섰습니다. 75살의 노인이었어요. 재판장님, 우리 딸은 착한 아이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울대 나와서 좋은 직장 다니고 시댁 어른 잘 모시던 아이였어요. 그런 딸이 단지 이혼하겠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14년 동안 우리는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딸은 바로 그 집 지하실에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우리 딸을 죽이고도 모자라서 명예까지 훼손했습니다. 지의 아버지는 영숙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재판장님, 부디 엄정한 처벌을 내려주십시오. 그는 깊게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다음은 지혜의 어머니 차례였습니다. 73세 노부인은 걷기도 힘들어 보였어요. 재판장님, 목소리가 떨려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 지혜는 정말 착한 딸이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14년 동안 저는 딸 생일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딸은 차가운 벽 속에 있었어요. 지혜의 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재판장이 조용히 말했어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법정은 잠시 숙연해졌습니다.
재판장이 영숙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영숙은 천천히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저는 며느리를 죽일 의도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우리 아들 인생이 망가질까봐 걱정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사체를 숨긴 건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14년 동안 저도 괴로웠습니다. 매일 밤 악몽을 꿨어요. 영숙은 고개를 숙였어요. 피해자 부모님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도 어머니입니다. 제 아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방청석에서 거친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최후 진술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이제 검사의 최후 의견 진술 차례였습니다. 이 검사가 일어섰어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 아닙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피고인은 며느리를 살해한 뒤 14년 동안 완벽하게 범행을 은폐했습니다. 시신을 벽 속에 숨기고 가출로 위장하고 악의적 소문까지 퍼뜨렸죠. 피고인은 지금도 우발적 사고였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증거는 정반대를 말합니다. 피고인은 아들을 지키고 싶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살인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며느리도 누군가의 딸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단지 이혼하겠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겠다고 했을 뿐이에요. 방청석이 조용해졌어요. 더욱 악랄한 것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입니다. 14년 동안 피해자는 음란한 여자로 기억됐어요. 피해자 부모는 14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딸은 단 한 번도 그 집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이 검사는 영숙을 쳐다봤어요.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어요. 재판장님, 이 사건은 공소시효 만료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만약 박순자 씨가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았다면 피고인은 영원히 처벌받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이제 정의를 실현할 차례입니다. 이 검사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검찰은 피고인 박영숙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합니다. 검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번엔 변호인 차례였어요. 재판장님, 피고인은 이미 68 살해 노인입니다. 건강도 좋지 않고 남은 인생도 얼마 되지 않아요.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계획적이지 않았어요. 피고인도 14년 동안 괴로워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정신적 처벌을 받은 겁니다. 피고인은 평생 범죄 경력이 없는 선량한 시민이었습니다. 부디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인이 앉았어요.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심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고 기일은 추후 통지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과연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릴까? 2006년 11월 3일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어요. 언론사 기자들도 여럿 와 있었습니다. 지의 친정 부모도 방청석 맨 앞에 앉았어요. 오전 10시 판사들이 입장했어요. 피고인 박영숙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먼저 사건의 경위를 정리하겠습니다.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은 1992년 6월 15일 밤 며느리 윤지혜가 이혼 의사를 밝히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지하실로 불러내었습니다. 그곳에서 며느리를 설득했으나 실패하자 망치로 후두부를 가격하여 살해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 직후 시신을 지하실 벽 속에 은닉하고 시멘트와 석고로 발라 14년간 은폐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고 옷을 태워 가출로 위장했으며 악의적 소문을 퍼뜨려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피고인은 우발적 사고였다고 주장하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첫째, 타격 부위와 각도가 정확합니다. 후두부를 위해서 아래로 60도 각도로 가격한 것은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범행 직후 증거 인멸 행위가 치밀했습니다. 시신 은닉, 가출 위장, 소문 유포 등
일련의 행위는 계획성을 보여줍니다. 셋째, 피고인은 14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수하지 않았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극악무도하다고 판단합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겠다고 말한 것이 죽음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피고인은 아들을 지키려 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변명일 뿐입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지혜의 어머니가 흐느끼는 소리였죠. 더욱이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겼습니다. 14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매게 만들었고 딸의 명예까지 훼손했습니다. 피고인은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어요. 재판장은 판결문을 넘겼어요. 다만 재판부가 참작할 사항도 있습니다. 피고인이 고령이라는 점,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결과적으로나마 범행을 자백했다는 점 등입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주문. 재판장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피고인 박영숙을 살인 및 사체유기죄로 무기징역에 처한다. 방청석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재판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 판결은 1992년 범행을 기준으로 하며 공소시효는 15년입니다. 2007년 6월이면 시효가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2006년 5월 사체 발견과 동시에 공소가 제기되어 시효 만료 6개월 전에 처벌이 확정됐습니다. 재판장은 영숙을 쳐다봤어요. 피고인은 14년 동안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양심이 이 사건을 풀었습니다. 이 판결이 유족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라며 동시에 이와 유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기를 경고합니다. 이상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쿵. 재판장이 판결봉을 내리쳤어요.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지혜 친정 부모는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14년 만에 딸의 억울함이 풀린 거였습니다. 방청석 여기저기서 박수 소리가 났어요. 영숙은 교도관에게 이끌려 법정을 나갔어요. 법정 밖에서 지혜의 아버지가 기자들 앞에 섰어요. 14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딸이 돌아올 거라고,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었어요. 오늘 판결로 딸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풀렸습니다. 무기징역,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딸은 단지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려 했을 뿐입니다.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어머니도 한마디 했어요. 박순자 씨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우리는 평생 딸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그날 오후 지혜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14년 만에 제대로 된 장례였어요. 영정사진 속 지혜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28살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지혜의 어머니는 영정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지혜야, 이제 편히 쉬렴. 엄마가 너무 늦게 찾아서 미안하다. 지혜는 가족 묘지에 안장됐어요. 14년 동안의 방황이 끝난 거였습니다. 한편 박순자는 병원에서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내가 말하길 잘했어. 순자는 한 달 후 세상을 떠났어요. 하지만 그녀는 양심의 짐을 덜고 편안하게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2007년 1월 영숙의 항소가 기각됐어요. 무기징역이 확정된 겁니다. 영숙은 여자 교도소에서 복역하게 됐습니다. 68살의 나이에 감옥에 들어간 거죠. 아들 민호는 어머니와 연을 끊었어요. 재혼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영숙은 홀로 남았습니다. 아들을 지키려고 며느리를 죽였지만 결국 아들마저 잃은 거였어요. 그로부터 몇 년 후 영숙은 교도소에서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혜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딸 윤지혜, 1964년-1992년, 14년 만에 돌아온 딸, 영원히 우리 곁에. 가장 가까운 가족이 가장 잔인한 가해자가 되는 순간, 그 비극은 세월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14년이 걸렸지만 정의는 결국 실현됐습니다. 1992년 6월 28살 며느리가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녀를 지하실로 불러 망치로 살해했고 벽 속에 숨겼죠. 14년 동안 완벽한 범죄였지만 한 가사도우미의 양심이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비극이 자행되는지요. 시어머니는 아들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며느리를 죽였어요. 하지만 결국 아들마저 잃고 홀로 감옥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며느리는 단지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려 했을 뿐이에요. 남편의 배신을 용서할 수 없었고 이혼하고 싶었던 거죠. 그게 잘못인가요? 그런데 그 선택의 대가가 죽음이었습니다. 14년이라는 세월 동안 친정 부모는 딸을 찾아 헤맸어요. 경찰서를 수없이 찾아갔고 전국을 뒤졌죠. 하지만 딸은 단 한 번도 그 집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벽 속에서 부모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만약 박순자 씨가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영숙은 공소시효 만료로 영원히 처벌받지 않았을 겁니다.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거예요. 하지만 한 사람의 용기가 모든 걸 바꿨습니다. 죽음을 앞둔 순자는 14년 전 그날의 의심을 털어놓았어요. 그 용기가 지혜를 벽 속에서 꺼내줬고 정의를 실현시켰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을요. 아무리 완벽하게 숨겨도,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진실은 결국 세상에 나온다는 거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이 모든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도요. 아들을 지킨다는 명분이 살인을 정당화할 수 없어요. 가족의 명예가 한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할 수 없습니다. 지혜는 이제 가족 곁에 편히 잠들어 있습니다. 14년의 방황이 끝났어요. 비록 너무 늦었지만 그녀의 억울함은 풀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가족 간의 갈등, 시댁과 며느리의 문제, 아니면 오랜 시간 후에 밝혀진 진실 같은 이야기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한 분 한 분 정성껏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주셨는지도 꼭 남겨주세요. 서울에서 들으셨나요? 부산에서요? 아니면 해외에 계신가요? 전국 각지에서, 때로는 세계 곳곳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을 만나면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이 묻혀있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이야기로 찾아뵐까요? 잊혔던 사건들, 밝혀지지 않았던 진실들, 그 속에서 정의를 찾아가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1987년 6월 15일 새벽, 경상북도 영천시 복숭아밭에서 한 노인이 사라졌습니다. 67살 김술래 할머니였습니다. 사라진 날은 월요일 새벽이었어요. 농번기였죠. 복숭아 수확철이 코앞이었고 온 마을이 밭으로 나가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만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침 7시가 되어도 점심때가 되어도 해가 지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했던 건 타이밍이었어요. 할머니가 사라지기 딱 사흘 전 6월 12일에 중요한 일이 있었거든요. 영천시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로 확장 공사로 할머니 소유 땅 일부가 수용됐고 보상금이 나온다는 통보였어요. 금액은 3천만 원. 1987년 기준으로 어마어마한 돈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 집 한 채 값이었고 당시 대졸 초임이 한 달에 30만 원 하던 시절이었죠. 할머니는 그 돈을 6월 18일 금요일에 받기로 했어요. 통장은 이미 만들어뒀고 시청 직원이 직접 입금하러 온다는 약속까지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6월 15일 새벽에 사라졌어요. 보상금을 받기 정확히 3일 전이었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어요.
장남 김대호 씨가 신고를 했습니다. 42살이었던 큰아들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새벽에 밭에 나가셨는데 안 돌아오십니다.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1987년의 시골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어요. CCTV는 당연히 없었고 휴대폰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발로 뛰며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봤죠. 김술래 할머니 보신 분 계십니까? 새벽에 밭으로 가시는 거 보신 분 있으십니까? 대답은 엇갈렸어요. 어떤 사람은 봤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못 봤다고 했습니다. 복숭아 밭은 넓었고 마을 사람들도 각자 일하느라 바빴거든요. 수색은 일주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흔적도 단서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건은 미제로 남았습니다. 보상금 3천만 원은 법적 절차를 거쳐 장남 앞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 명의 통장이었지만 실종 신고 석 달 후 가족이 수령할 수 있었거든요. 큰아들 김대호 씨는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1987년 여름에 사라진 할머니는 점차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혀졌어요.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나거나 도시로 떠났고 복숭아밭도 주인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4월 어느 날 영천시에서 농업용 배수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복숭아밭 근처였어요. 포클레인이 땅을 파고 있었죠. 작업자는 평소처럼 땅을 파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날에 뭔가 딱딱한 게 걸렸어요. 돌인가 싶어서 손으로 털어내는데 이상했습니다. 돌이 아니었어요. 하얗고 길쭉하고 무언가 형태가 있었습니다. 작업자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건 뼈였습니다. 사람 뼈였어요. 작업은 즉시 중단됐고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팀이 현장에 도착했어요. 정밀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뼈 조각들이었습니다. 두개골 파편도 나왔어요. 그리고 틀니 하나가 흙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여성용 머리핀도 함께 발견됐어요. 낡은 옷감 조각도 있었습니다. 감식팀은 조심스럽게 유골을 수습했어요. 그리고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60대 후반 여성의 유골로 추정됐고 사망 시기는 20년에서 30년 전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개골에서 결정적인 흔적이 발견됐어요. 골절이었습니다. 둔기로 강하게 맞은 흔적이 명확했어요.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니었습니다. 살인이었어요. 경찰은 즉시 과거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25년 전 이 지역에서 실종된 사람이 있었는지 찾아봤어요. 그리고 하나의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1987년 6월 15일 보상금 3천만 원을 받기 사흘 전 사라진 김술래 할머니. 혹시 이 유골이 그 할머니일까요? 경찰은 틀니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 틀니는 1985년에 영천 시내 한 치과에서 제작된 것이었고 제작 기록에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술래. 맞았어요. 25년 만에 할머니가 돌아온 겁니다. 땅속 깊은 곳에 묻혀서요. 사건은 즉시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25년 전 그날 복숭아밭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할머니는 왜 사라졌을까요? 그리고 누가 할머니를 그곳에 묻었을까요? 보상금 3천만 원은 어디로 갔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부탁드릴게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꼭 남겨주세요.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5년 전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87년 6월 15일 새벽, 할머니가 사라진 그날, 진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87년 6월 15일 월요일 새벽, 김술래 할머니가 사라진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됐어요. 67살 할머니는 새벽 4시쯤 눈을 떴습니다. 농사일은 일찍 시작해야 했거든요.
복숭아 수확철이 다가오고 있었고 밭에 물을 줘야 했어요. 할머니는 거실을 지나 마루로 나갔습니다. 장남 김대호 씨 내외와 함께 사는 집이었어요. 42살 큰아들과 40살 며느리 박순자 씨가 같은 집에 살고 있었죠. 할머니는 고무신을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아침 7시가 됐어요. 며느리 박순자 씨가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밥상에 시어머니가 안 보였어요. 어머님, 아직 안 들어오셨네. 남편 김대호 씨에게 말했죠. 밭에 계시겠지. 조금 있다 오시겠어. 대호 씨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점심때가 됐는데도 할머니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오후 2시가 넘어가자 며느리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너무 늦으시는 거 아니에요? 밭에 가서 찾아볼게. 김대호 씨가 집을 나섰어요. 복숭아 밭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없었어요. 이웃밭에서 일하던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우리 어머니 보셨어요? 아니, 못 봤는데. 오늘 새벽에 나오신 것 같은데 안 보이네. 대호 씨는 마을을 돌며 어머니를 찾았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저녁 6시가 넘어가자 김대호 씨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어머니가 새벽에 밭에 나가셨는데 돌아오지 않으십니다. 영천경찰서에서 경찰관 2명이 출동했어요. 언제부터 안 보이셨습니까? 새벽 4시쯤 나가신 것 같은데 그 이후로 못 봤습니다. 어디로 가셨는지 아십니까? 밭에 가셨을 거예요. 물 주러요. 경찰은 즉시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1987년 시골 마을에서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어요. 손전등을 들고 밭을 뒤지는 게 전부였습니다. CCTV는 당연히 없었고 휴대폰도 없던 시절이었죠. 밤새 수색했지만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인 6월 16일 화요일, 수색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영천경찰서에서 형사 4명이 추가로 투입됐어요. 마을 이장도 나섰습니다. 60살 이장 김철웅 씨는 마을 사람들을 모았어요. 김술래 할머니 찾는데 도와주십시오. 남자 15명이 수색조를 꾸렸습니다. 복숭아밭부터 시작해서 마을 뒷산까지 샅샅이 뒤졌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6월 15일 새벽에 김술래 할머니 보신 분 되십니까? 대답은 엇갈렸습니다. 한 마을 주민은 이렇게 말했어요. 새벽에 밭 가는 길에 할머니 뒷모습 본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요. 다른 주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못 봤습니다. 그날 새벽엔 집에 있었거든요. 또 다른 주민의 증언도 있었어요. 할머니가 밭으로 가시는 거 봤어요. 4시 반쯤 됐을 거예요. 하지만 정확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복숭아 수확철이라 마을 사람들도 각자 바빴고 새벽이라 어두웠거든요. 수사는 난항을 겪었어요. 경찰은 김대호 씨를 다시 불렀습니다. 어머님과 평소의 사이가 어떠셨습니까? 좋았습니다. 같이 살았으니까요. 혹시 최근에 다투신 적 있습니까? 아니요, 없었습니다. 어머님이 어디 가고 싶다고 말씀하신 적 있습니까? 없었어요. 바칠만 하셨죠. 대호 씨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경찰은 며느리 박순자 씨도 조사했습니다. 시어머님이 그날 아침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나가셨어요. 평소에 어디 자주 가시는 데가 있었습니까? 밭이랑 집 밖에 안 가셨어요. 며느리도 특별한 정보를 주지 못했습니다. 수색은 일주일 동안 계속됐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일주일째 접어들자 경찰은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단순 실종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였죠. 그때 한 가지 중요한 정보가 떠올랐습니다. 보상금이었어요. 6월 18일 금요일에 김술래 할머니 앞으로 토지 보상금 3천만 원이 입금될 예정이었거든요. 경찰은 이 부분을 파고들기 시작했어요. 형사 한 명이 영천시청에 갔습니다. 토지 보상 담당 공무원을 만났어요. 김술래 할머니 보상금 관련해서 확인 좀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보상금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3천만 원입니다. 도로 확장 공사로 땅 200평이 수용됐거든요.
언제 입금 예정이었습니까? 6월 18일이었습니다. 할머니 통장으로 직접 입금하기로 했어요. 할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네, 6월 12일에 직접 시청에 오셔서 통장도 만드셨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는 보상금을 받기 사흘 전에 사라진 겁니다. 이건 우연치고는 너무 기묘했어요. 경찰은 가족들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장남 김대호 씨를 불렀어요. 어머님 보상금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인지 아셨습니까? 3천만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쓸 계획이셨습니까? 어머니가 쓰실 돈이죠. 저는 모릅니다. 대호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경찰은 차남 김영호 씨도 불렀습니다. 37살 둘째 아들은 따로 살고 있었어요. 마을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집에서 아내 이미숙 씨와 살았습니다. 형님 댁에서 어머니랑 같이 사셨죠? 아니요, 저는 따로 삽니다. 어머님 보상금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얼마인지 아셨습니까? 3천만 원이라고 들었어요. 어머님이 그 돈을 어떻게 쓰시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영호 씨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이 어머니 통장 관리하셨는데요. 무슨 뜻입니까? 어머니가 연세도 있으시고 해서 형님이 통장을 맡아서 관리하셨어요. 경찰은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럼 보상금도 형님이 관리하실 예정이었습니까? 글쎄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영호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마을 이장 김철웅 씨를 다시 불렀어요. 김대호 씨에 대해 아시는 거 있습니까? 뭘 알고 싶으신데요? 평소 행동이나 성격 같은 거요. 이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에요. 농사도 열심히 짓고요. 최근에 특이한 행동 보이신 적 있습니까? 이장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특이한 거라면 며칠 전에 밭 정리하시더라고요. 밭 정리요? 네, 복숭아밭 한쪽을 파고 계시더라고요. 뭐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배수로 만든다고 하시더라고요. 언제쯤이었습니까? 6월 초쯤이었던 것 같아요. 열흘쯤 됐나? 경찰은 메모를 했어요. 6월 초면 할머니 실종 보름 전쯤이었습니다. 하지만 밭을 파는 건 농사일에서 흔한 일이었어요. 그것만으로 뭔가를 의심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수사는 계속됐지만 진전이 없었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고 단서도 없었습니다. 6월 25일 목요일, 실종 열흘째 되는 날이었어요. 경찰은 김대호 씨 집을 수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혹시 할머니가 남긴 흔적이 있을까 해서였죠. 오전 10시에 형사 3명이 집에 도착했어요. 김대호 씨와 며느리 박순자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수색 영장 나왔습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세요. 대호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형사들은 집 안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부엌, 안방, 작은 방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할머니가 쓰시던 방도 살펴봤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이불이 개켜져 있었고 옷장 하나와 서랍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형사 한 명이 서랍장을 열었어요. 옷가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서랍을 열었어요. 낡은 수첩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형사는 수첩을 꺼내서 펼쳤어요. 할머니의 손글씨였습니다. 날짜별로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1987년 1월 5일, 대호가 돈 10만 원 달라고 했다. 1987년 2월 12일, 대호가 또 돈 20만 원 달라고 했다. 1987년 4월 3일, 대호가 또 돈 달라고 했다. 없다고 했더니 화를 냈다. 1987년 5월 20일, 대호가 보상금 이야기를 했다. 돈 생기면 달라고 했다. 형사는 수첩을 계속 넘겼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87년 6월 10일, 대호가 보상금 받으면 절반 달라고 했다. 안 된다고 했다. 영호한테 주려고 한다고 했더니 얼굴이 굳었다. 형사는 눈빛이 변했어요. 이건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할머니는 보상금을 차남에게 주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장남은 절반을 원했고 할머니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나흘 뒤 할머니는 사라졌어요.
형사는 수첩을 증거로 압수했습니다. 김대호 씨를 다시 조사실로 불렀어요. 이 수첩 보셨습니까? 수첩을 내밀었습니다. 대호 씨는 잠깐 수첩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 수첩이네요. 여기 적힌 내용 아십니까? 아니요, 본 적 없습니다. 어머님한테 돈 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가끔 있었습니다. 농사, 자금이 필요해서요. 보상금 절반 달라고 한 적 있습니까? 대호 씨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습니다. 하지만 강요한 건 아니에요. 어머님이 거절하셨습니까? 네, 동생한테 주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서운했죠. 하지만 어머니 뜻이니까요. 대호 씨는 담담했어요. 경찰은 더 파고들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수첩은 분명 의심스러운 정황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할머니 시신이 없었거든요. 1987년 당시 법으로는 시신 없이 살인을 입증하기가 거의 불가능했어요. 실종인지 가출인지 사고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수사는 한 달 더 이어졌지만 진전이 없었어요. 9월이 됐습니다. 경찰은 결국 사건을 미제로 분류했어요. 더 이상 수사할 단서가 없습니다. 사건은 종결됐습니다. 보상금 3천만 원은 법적 절차를 거쳐 장남 김대호 씨 명의로 입금됐어요. 실종 신고 석 달 후 가족이 수령할 수 있었거든요. 대호 씨는 그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어요. 마을 사람들은 점차 할머니를 잊어갔습니다. 김대호 씨는 여전히 복숭아밭에서 농사를 지었고 차남 김영호 씨도 조용히 살았어요. 아무도 그날을 다시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5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어요. 할머니는 정말 스스로 사라진 걸까요? 보상금 3천만 원, 1987년이면 서울 변두리 집 한 채 값이었습니다. 그 돈을 사흘 앞두고 사라진 어머니. 큰아들은 덤덤하게 수사에 협조했고 할머니 수첩엔 아들과의 갈등이 적혀 있었죠. 하지만 시신이 없어 사건은 미제로 종결됐습니다. 25년이 흐른 2012년 그 복숭아밭 땅 속에서 무언가 올라옵니다. 2012년 4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 영천시 복숭아밭 인근 배수로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포클레인 기사 52살 박민수 씨는 평소처럼 땅을 파고 있었어요. 굉음과 함께 흙더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삼날에 뭔가 이상한 게 걸렸어요. 딱딱하면서도 부서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박민수 씨는 포클레인을 멈추고 내려왔어요. 파인 흙 속을 손으로 헤쳐봤습니다. 그리고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하얀 뼈 조각이 흙 사이로 드러났습니다. 이거 뼈 아닌가? 박민수 씨는 즉시 현장 소장을 불렀어요. 소장도 내려와서 확인했습니다. 경찰 불러야겠어요. 이거 사람 뼈 같은데요. 오전 11시 영천경찰서에서 형사 3명이 출동했습니다. 현장을 살펴본 형사는 즉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연락했어요. 유골로 보이는 물체 발견했습니다. 감식 지원 요청합니다. 오후 2시 국과수 감식팀 5명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감식관들이 조심스럽게 발굴을 시작했어요. 공사는 즉시 중단됐고 현장은 통제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건 대퇴골 일부였어요. 길이 15cm 정도의 뼈 조각이었습니다. 감식관이 조심스럽게 붓으로 흙을 털어냈어요. 성인 여성으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로 나온 건 두개골 파편이었습니다. 감식관들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두개골에 손상 흔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온 건 틀니였습니다. 플라스틱 재질의 낡은 틀니가 흙 속에서 모습을 드러냈어요. 의치네요. 상당히 오래된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나온 건 머리핀이었어요. 녹슬고 부식된 여성용 머리핀 2개가 발견됐습니다. 다섯 번째로 나온 건 천 조각이었습니다. 색이 바래고 찢어진 옷감 조각이 여러 개 나왔어요. 꽃무늬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발굴은 5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해가 기울어질 무렵 감식팀은 수습을 마쳤습니다. 전체 유골의 60% 정도 회수했습니다. 유골은 즉시 국과수 본원으로 이송됐어요.
정밀 감정이 시작됐습니다. 이틀 뒤인 4월 25일 수요일, 국과수에서 1차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천경찰서 강력팀 팀장 48살 이준석 경위가 보고서를 받았어요. 피해자는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 여성으로 추정됩니다. 사망 시기는요, 토양 상태와 뼈 부식 정도로 봐서 20년에서 30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이준석 경위는 보고서를 계속 읽어 내려갔어요. 그리고 한 문장에서 멈췄습니다. 두개골 좌측 후두부에 골절 흔적 발견. 둔기에 의한 강한 타격으로 추정. 생전 손상 가능성 높음. 이준석 경위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이거 타살 아닙니까?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골절 양상이 전형적인 둔기, 손상 형태입니다. 사인은요, 정확한 사인 판단은 어렵지만 두개골 손상으로 인한 뇌출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단순 실종이 아니었어요.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준석 경위는 즉시 과거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20년에서 30년 전 이 지역에서 실종된 60대 여성 찾아보세요. 형사 2명이 기록실로 달려갔습니다. 1시간 뒤 한 형사가 낡은 파일을 들고 돌아왔어요. 팀장님, 이거 봐보세요. 1987년 6월 15일 실종 신고된 김술래 할머니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67살이었고 보상금 3천만 원을 받기 사흘 전 사라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실종 장소가 어디죠? 복숭아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유골 발견된 곳이랑 같은 곳인가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형사는 즉시 지적도를 펼쳤어요. 1987년 당시 지도와 2012년 현재 지도를 비교했습니다. 맞습니다. 같은 지역입니다. 당시 김술래 할머니 장남 소유 복숭아밭이었어요. 이준석 경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틀리, 추적 가능합니까? 시도해 보겠습니다. 형사 한 명이 틀리 사진을 들고 영천 시내 치과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1987년 당시부터 운영 중인 치과는 3곳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치과에선 기록을 찾지 못했어요. 두 번째 치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치과, 영천중앙치과였어요. 72살 원장 김상훈 씨가 틀리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거 우리 치과에서 만든 거 맞아요. 이 특유의 핑크색 잇몸 부분 보세요. 우리가 당시 쓰던 재료예요. 기록 남아 있습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김상훈 원장은 오래된 장부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1985년도 장부를 펼쳤습니다.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짚어가며 확인했어요. 있습니다. 1985년 3월 12일 김술래 환자분. 상악 틀리 제작. 주소는요. 영천시 금호읍 복질이라고 나와 있네요. 형사는 즉시 이준석 경위에게 보고했습니다. 팀장님, 틀리 주인 확인됐습니다. 김술래 할머니 맞습니다. 이준석 경위는 파일을 다시 펼쳤어요. 1987년 당시 수사 기록을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보상금 문제, 장남과의 갈등, 할머니 수첩 내용까지 전부 나와 있었어요. 이거 당시에 왜 제대로 수사 안 했습니까? 시신이 없었으니까요. 1987년엔 시신 없이 살인 입증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이제 시신 나왔으니 재수사 들어갑니다. 2012년 4월 27일 금요일, 영천경찰서는 공식적으로 재수사를 선언했어요. 사건명은 1987년 김술래 할머니 살인 사건으로 변경됐습니다. 2012년 4월 30일 월요일 오전 9시, 이준석 경위는 팀원 4명과 함께 작전회의를 열었어요. 1987년 당시 수사 기록부터 다시 검토합니다. 가족 관계도 작성하고 당시 증언 내용 전부 정리하세요. 형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가족들부터 소환하기로 했어요. 장남 김대호 씨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습니다. 오전 10시, 67살이 된 김대호 씨가 경찰서에 도착했어요. 25년 전보다 머리가 희끗희끗해졌고 허리도 굽어 있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이준석 경위가 의자를 가리켰어요. 김대호 씨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어머님, 유골이 발견됐다는 거 아시죠? 네,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놀랐습니다.
25년 만에 어머니를 찾게 될 줄은 몰랐어요. 유골이 발견된 장소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복숭아밭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밭이 누구 소유였습니까? 김대호 씨는 잠시 침묵했어요. 제 밭이었습니다. 1987년 당시에도 귀하 소유였습니까? 네, 그랬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그 밭에 묻혀 있었다는 건데 어떻게 몰랐습니까? 저도 모르는 일입니다. 어머니가 거기 계신 줄 몰랐어요. 이준석 경위는 국과수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어머님 두개골에 골절 흔적이 있습니다. 둔기로 맞은 흔적이에요. 김대호 씨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머님이 누군가에게 맞아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살인입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정말 몰라요. 1987년 6월 14일 밤 어머님과 보상금 문제로 다투셨죠? 그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어머님 수첩에 다 적혀 있었습니다. 보상금 절반 달라고 하셨고 어머님이 거절하셨다고요. 김대호 씨는 고개를 떨궜어요. 그런 이야기 한 적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해치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해쳤습니까? 모릅니다. 신문은 3시간 동안 계속됐지만 김대호 씨는 계속 부인했어요. 이준석 경위는 일단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다음은 며느리 박순자 씨 차례였어요. 오후 2시, 64살 박순자 씨가 조사실에 들어왔습니다. 1987년 6월 15일 새벽, 시어머님이 집을 나가실 때 보셨습니까? 아니요, 못 봤습니다. 자고 있었어요. 정말입니까? 1987년 당시 진술에는 시어머님이 밭에 가신다고 하셨다고 했는데요. 박순자 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랬나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25년 전 진술과 지금 진술이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워낙 오래전 일이라서요.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6월 14일 밤 남편과 시어머님이 다투는 소리 들으셨습니까? 박순자 씨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돈 이야기였어요. 보상금을 어떻게 쓸 거냐고 남편이 물었고 시어머님은 동생한테 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때 남편 반응은 어땠습니까? 화가 나 있었어요. 목소리가 커졌고 시어머님도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 다음엔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방에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에 남편 모습은 어땠습니까? 박순자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평소와 같았어요. 아무 일 없는 것처럼요. 이준석 경위는 메모를 했어요. 며느리도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차남 김영호 씨였어요. 오후 4시, 62살 김영호 씨가 들어왔습니다. 형님과 사이가 어떻습니까? 별로 안 좋습니다. 25년 동안 거의 안 만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 일 때문입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영호 씨는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1987년 보상금 문제로 형님이랑 어머니가 싸웠어요. 저는 그때 따로 살고 있었지만 소문으로 들었죠. 그 뒤로요? 어머니가 사라지셨잖아요. 저는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무엇이 이상했습니까? 형님이 너무 담담했어요. 어머니가 사라지셨는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더라고요. 의심했습니까? 김영호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경찰도 수사 못하고 끝냈잖아요.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습니까? 형님이 무섭기도 했고 확신도 없었으니까요. 지금은 확신합니까? 유골이 형님 밭에서 나왔잖아요. 이제 확실해진 거 아닙니까? 이준석 경위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형님이 1987년 6월경에 이상한 행동하신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김영호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형님이 밭에 뭔가 묻는 걸 본 적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6월 중순쯤이었던 것 같아요. 뭘 묻던가요? 몰라요. 멀리서 봤거든요. 그냥 땅을 파고 있더라고요. 이준석 경위의 눈이 빛났어요.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습니까? 그때는 그냥 농사일 하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어머니가 사라지고 나서야 이상하다고 생각했죠.
증언이 쌓여가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5월 3일 목요일, 이준석 경위는 1987년 당시 마을 이장이었던 김철웅 씨를 찾아갔어요. 지금은 85살이 된 노인이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이장님, 기억나십니까? 1987년 김술래 할머니 실종 사건 말입니다. 김철웅 씨는 희미한 눈으로 형사를 바라봤어요. 기억나지? 그때 수색도 도왔는데. 김대호 씨에 대해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대호? 그 사람 밭 파던 거 기억나네. 언제 파셨습니까? 6월 초쯤이었던 것 같아. 배수로 만든다고 하더라고. 어느 밭이었습니까? 복숭아밭 한쪽이었어. 지금 6월 나온데 근처 아닌가? 정확히 기억하십니까? 내가 늙긴 했어도 그건 기억나네. 이상했거든. 복숭아 수확 앞두고 왜 배수로를 파나 싶었지. 이준석 경위는 메모를 했어요. 증거가 하나씩 모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물증이 부족했어요. 5월 7일 월요일, 국과수에서 추가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6월 주변 토양에서 특이 성분 검출됐습니다. 무슨 성분입니까? 석회 성분이 높게 나왔습니다. 시신 부패를 늦추기 위해 일부러 뿌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계획적 은폐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묻었다는 거죠. 이준석 경위는 김대호 씨를 다시 소환했어요. 5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김대호 씨가 다시 조사실에 앉았습니다. 1987년 6월 석회 구입하신 적 있습니까? 김대호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기억 안 납니다. 농협에 기록 남아 있습니다. 6월 13일 석회 20kg 구입하셨어요. 농사에 쓰려고 샀을 겁니다. 복숭아, 농사에 석회습니까? 김대호 씨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어머님, 6월 주변 토양에서 석회 성분 검출됐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모릅니다. 당신 밭에서 당신이 산 석회로 어머님 시신을 덮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김대호 씨는 고개를 떨구고 말이 없었어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1987년 6월 14일 밤 어머님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김대호 씨는 한참 동안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한테 물어보세요. 뭐라고요? 형님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말할 게 아닙니다. 이준석 경위는 어리둥절했어요. 형님이요? 당신이 장남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 말은. 김대호 씨는 말을 흐렸어요. 그리고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말씀 안 하시겠습니까? 김대호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변호사 오기 전엔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이준석 경위는 일단 조사를 중단했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김대호 씨의 태도가 계속 바뀌었거든요. 처음엔 전면 부인하다가 나중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했어요. 혹시 공범이 있는 건 아닐까요? 이준석 경위는 며느리 박순자 씨를 다시 불렀습니다. 5월 14일 월요일 오후 3시. 박순자 씨가 조사실에 들어왔어요. 이번엔 표정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1987년 6월 14일 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순자 씨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제 숨길 수 없습니다. 시어머님과 남편이 싸웠어요. 보상금 때문에. 그 다음은요? 남편이 밖으로 나갔어요. 시어머님도 따라 나가셨고요. 그 다음엔요? 박순자 씨는 목이 메었어요. 1시간쯤 지나서 남편이 혼자 돌아왔어요. 땀을 뚝뚝 흘리고 있었어요. 시어머님은요? 안 돌아오셨어요. 저는 그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습니까? 무서웠어요. 남편이 뭘 했는지 확실히 몰랐고, 저도 같이 잡힐까 봐 무서웠어요. 이준석 경위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증언이 점점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물증이 하나 더 필요했어요. 그날 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증명할 증거가요. 과연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25년 만에 올라온 유골이 모든 걸 바꿨습니다. 두개골의 골절 흔적, 석회로 덮인 흙,
그날 밤 혼자 땀 흘리며 돌아온 아들. 며느리는 25년간 침묵했고 동생은 형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물증이 아직 없습니다. 1987년 그날 밤 복숭아밭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마지막 퍼즐 조각이 곧 맞춰집니다. 2012년 5월 17일 목요일 오전 9시 이준석 경위는 재수사팀을 다시 현장으로 보냈어요. 유골이 발견된 복숭아밭이었습니다. 주변을 다시 한번 정밀 수색합니다. 뭐라도 더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히 찾으세요. 형사 4명과 국과수 감식관 3명이 다시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유골 발견 지점에서 반경 5m를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오전 11시쯤이었어요. 감식관 1명이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금속 조각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냈어요. 녹슬고 부식된 금속 조각이 드러났습니다. 길이 약 10cm, 폭 3cm 정도였어요. 이거 뭔가요? 참날 같은데요. 끝부분이 부러진 것 같습니다. 감식관이 붓으로 조심히 흙을 털어냈어요. 참날 조각 맞았습니다. 날 끝부분이 부러져 나간 형태였어요. 이거 증거품으로 수거합니다. 참날 조각은 즉시 국과수로 이송됐어요. 같은 날 오후 2시 형사 1명이 김대호 씨 집 창고를 수색하기 위해 출동했습니다. 영장을 들고 문을 두드렸어요. 수색 영장 나왔습니다. 창고 열어주십시오. 67살 김대호 씨가 떨리는 손으로 창고 문을 열었어요. 형사 2명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고는 오래된 농기구들로 가득했어요. 낡은 호미, 괭이, 삽들이 구석에 놓여 있었습니다. 형사 1명이 삽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이거 이상한데요. 손잡이만 남아있는 삽이었습니다. 나무 손잡이는 멀쩡한데 삽날이 없었어요. 삽날은 어디 갔습니까? 김대호 씨에게 물었습니다. 오래전에 부러졌어요. 언제 부러졌습니까? 기억 안 납니다. 워낙 오래전 일이라서요. 형사는 손잡이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손잡이 끝부분에 금속 연결 부위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거 증거품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손잡이를 압수했어요. 5월 18일 금요일 국과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삽날 조각과 압수한 손잡이, 연결 부위가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준석 경위가 보고서를 받아 읽었어요. 부러진 시기 추정 가능합니까? 금속 부식 정도로 봐서 20년에서 30년 전으로 추정됩니다. 혈흔 검사는요? 25년이 지나 대부분 분해됐지만 미세한 혈흔 반응이 검출됐습니다. 다만 DNA 추출은 실패했습니다. 그래도 사용 흔적은 확인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준석 경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했어요. 더 많은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5월 21일 월요일, 형사 2명이 마을 주민들을 다시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1987년 당시 마을에 살던 사람들 중 아직 생존해 있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78살 이순자 할머니를 만났어요. 1987년 6월쯤 김대호 씨가 새 삽 산 거 기억하십니까? 이순자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억나지? 그때 마을 철물점에서 샀어. 정확히 기억하십니까? 그럼 내가 철물점 주인이었거든. 우리 남편이 운영했는데 내가 계산돼 봤어. 언제쯤이었습니까? 6월 중순이었던 것 같아. 복숭아 수확 직전이었으니까. 왜 기억하십니까? 그때 이상했거든. 김대호 씨가 멀쩡한 삽 놔두고 왜 새로 사나 했지. 물어봤더니 옛날 삽이 부러졌다고 하더라고. 정확히 뭐라고 하던가요? 일하다가 부러졌다고 했어. 그래서 새 걸로 하나 달라고 했지. 형사는 메모를 했어요. 혹시 며칠쯤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장부에 기록 남아있을 거야. 잠깐만. 이순자 할머니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어요. 낡은 장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있다. 1987년 6월 16일 김대호 삽 1개 8,000원. 형사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6월 16일은 할머니가 사라진 다음 날이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내 손으로 쓴 거야. 확실하지. 증언이 확보됐습니다.
할머니가 사라진 다음 날 김대호 씨는 새 삽을 샀어요. 그리고 오래된 삽은 손잡이만 남기고 날은 어딘가에 버렸습니다. 아니, 버린 게 아니라 땅에 묻힌 거였어요. 어머니와 함께요. 5월 23일 수요일, 형사 한 명이 또 다른 증인을 찾아냈습니다. 75살 최기철 씨였어요. 1987년 당시 김대호 씨 집 옆집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1987년 6월 중순, 이상한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최기철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그때 한밤중에 소리 들었어. 무슨 소리였습니까? 땅 파는 소리 같았어. 삽으로 흙 파는 소리요. 언제였습니까?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6월 중순 어느 날 밤이었어. 새벽 2시쯤 됐을 거야. 어디서 나는 소리였습니까? 김대호 씨 밭 쪽에서 들렸어. 이상해서 창문으로 내다봤는데 어둡고 달빛만 있어서 잘 안 보이더라고. 사람은 보셨습니까? 어렴풋이 봤어. 누군가 삽질하고 있는 것 같았어. 왜 그때 신고 안 하셨습니까? 농사꾼이 밤에 일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잖아. 그냥 밭 정리하는 줄 알았지. 증언이 계속 쌓여갔습니다. 2012년 5월 25일 금요일 오전 10시. 이준석 경위는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회의실 화이트보드에 타임라인을 그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만 맞추면 됩니다. 이준석 경위가 팀원들에게 말했어요. 며느리 박순자 씨를 다시 불러오세요. 오후 2시. 박순자 씨가 조사실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변호사 없이 혼자 왔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1987년 6월 14일 밤부터 15일 새벽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말씀해 주십시오. 박순자 씨는 고개를 떨구고 한참을 있다가 입을 열었어요. 6월 14일 저녁 9시쯤이었어요. 시어머님과 남편이 거실에서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보상금 이야기였어요. 시어머님이 돈을 동서한테 주겠다고 하셨어요. 절반씩 나눠주신다고요. 남편 반응은요? 화를 내셨어요. 자기가 어머니 모시고 살았는데 왜 동생한테 주냐고요. 그 다음은요? 박순자 씨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님이 소리 지르셨어요. 내가 나한테 얼마나 돈 뜯어갔는데 또 달라고 하냐고요. 남편은 더 큰 소리로 그 돈은 자기가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이어서요. 시어머님이 밖으로 나가셨어요. 밭으로 가신다고 하시면서요. 남편도 따라 나가셨어요. 몇 시쯤이었습니까? 10시 반쯤 됐을 거예요. 그 다음엔요? 박순자 씨는 목이 메었어요. 1시간쯤 지나서